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용의 경매교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하고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한 경우에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에 선순위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소재지가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 자, 지목이 대지죠. 토지 면적은 69.575평대고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매각에서. 토지만 나온 물건이고요. 감정은 2억 1,919만 원 했고요. 최초에 이제 감정 가격이 2020년 3월 11일 날 2억 1,919만 원 붙어서 이제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때 채무자의 그 요청에 의해서 채권자가 매각기일을 이렇게 변경 신청하니까 해당 법원에서 매각기일을 갖다가 변경했네요. 연기 신청을 해서 변경에 지금 됐다가 1차로 2020년 한 달 후에 4월 10일 날 동일 가격으로 최초의 감정 가격이 2억 1,019만 원에 경매가 진행됐는데 응찰자가 12분이 응찰해서 낙찰하신 분이 조모모 씨가 감정가 대비해서 131.32%에 해당하는 3억 1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많이 응찰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는 이렇게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만 나왔을 때 건물의 현재 가치를 보고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찰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매각 토지의 건물 현황인데 토지는 세 필지로 되어 있네요. 97-14, 21, 22 세 필지 상에 지금 현재 건물이 존재하는데 매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고요. 또 임차인이 건물에 있습니다. 전입일자가 2018년 6월 8일 날 임차인이 손모모 씨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2019년에 정상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네요. 김효영 이분이. 그 다음에 2019년 동일연도에 소유권 이전이 등기 운인이 매매로 해서 한모모씨로 거래가액은 1억 6,750만 원에 매매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이제 2019년 10월 30일 날 송파 농협에서 이제 건재당을 설정했네요. 2억 4,600.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한번 보실까요? 채권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8억 4,600이 되어 있고요. 2014년 12월 29일에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해서 송기영 씨고 매매가 되어 있고요. 2016년 12월 14일 날 선순위로 송파 농협에서 이제 건재당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 등기부는 2016년 12월 14일 날 이제 손기영 이분이 송파 농협에서 이걸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건물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물을 다 짓게 되면 공동담보로 해서 건물에다도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해서 이제 이렇게 건물이 보존 등기가 되니까 한모모 씨한테 이렇게 이 송파 농협에서 이제 이렇게 대출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압류 가처분이 있고요. 2016년 2월 13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해놨네요. 이게 뭐냐면 손재성 이분이 송기영 씨로부터 해서 2016년 2월 13일 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이분이 진짜 이 손재성 씨가 본인이 요구한 대로 사건 검색해보면 단독 사건이네요. 만약에 소유권 넘어온다 하더라도 낙찰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선순위로 건재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후순위가 경매를 넣습니다. 강제 경매를 해서요. 그러면 이때는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것이 건재당권자가 선순위다가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넣은 게 아니고 제3자가 경매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때 해당 법원에서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무잉여 민사집행법 102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요 강제 경매 신청한 채권자한테 이제 최고를 하게 되죠. 후순위가 경매 집어넣는데 선순위 이 금액 이상으로 경매 비용하고 요 이제 이 채권이죠.
그러니까 OPB 원금하고 이자. 그런데 이제 이자를 만약 지급했다면 원금이 해당이 되겠죠. 그 금액 이상으로 만약에 당신이 매수 의사가 있을 때 경매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각을 허가를 취소하겠다라고 해서 채권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한테 채권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일주일 이내에 그 의사 표시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해당 물건은 요 채권자가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2억 4천만 원에 내가 이 금액 이상으로 내가 충분히 이분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끔 남을 가망 있는 경매 금액 이상으로 제가 매수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지적도 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위성사지입니다. 해당 지적도상에 엘가타운이 있고요. 주변들이 어떤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 가지고요. 단독주택으로서 전원주택주로서요. 최적의 입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이 토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 층에 전용 면적이 12평씩 땅콩주택이라고 하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잔디 앞에 있는 정원이 이렇게 잔디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해당 물건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부 확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볼까요? 자,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하고 나눠서 보셔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원칙이 좀 아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당권을 기점으로 해서 저당권 실행에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는 법정지상권을 접근하시고요. 매매나 증여나 또는 강제경매나 공매에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당 토지에 한번 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손누리로 2014년 12월 29일 날 최초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송파농협에서 이제 2016년 12월 14일 날 건재당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을 손재성 씨가 보존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의 보존 가등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이제 제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강제경매 제3자가 판결을 받았죠. 판결문을 가지고서 경매를 집었는데 이때는 이제 토지에 근저당권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봐야 돼요. 압류 시점에 가압류가 있을 때는 가압류 당시에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고 일치 여부, 근저당 있을 때는 근저당 설정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가 처분 당시가 이 기준으로 봐서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고 일치하는가의 시점은 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근저당이 있을 때는 근저당, 없을 때는 가압류가 있을 때는 가압류, 가압류가 없을 때는 압류 당시에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고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김옥수, 소유권 이전이 한국인으로 이렇게 넘어왔네요. 이건 가명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해서 선순위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전을 했죠. 그래서 이 한국인이 현재 소유권이 이전받은 상태에서 2018년도에 이 6월 8일 날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 설정 등기가 그 다음에 2019년 10월 30일 날로 돼 있고, 자, 여기서 참고로 전입신고가 보존 등기보다 더 빠르죠. 빠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임대차는요, 미등기 뭐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에 이분이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늦게 돼 있고 전입신고가 더 훨씬 더 빨리 됐다는 거죠. 등기하기 전에 임대차가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핵심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토지의 낙찰 후에 건물에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후에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은 불법이 아니다 적법 행위로 인해서 이제 부당이득을 해야 되고, N은 이제
법정이나 관습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건물에 대해서 강제금을 신청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낙찰 후에 건물의 임차인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낙찰자에게 불법 행위가 된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은 토지 낙찰 대항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처리 방법은 임차인이 제3자한테 점유를 이전을 못하도록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하고 퇴거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뭐 인도명령이라든가 명도소송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임차인은 퇴거 청구죠. 말 처벌을 하려면 사람이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나오니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하고 퇴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내보낸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경매 채권자 한국인 채권자 매수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선순위에 그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자가 경매에 집어넣게 되면 무잉여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채권자한테 채고를 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그 앞에 있는 금액 우선 변제권하고 경매 비용 들어간 비용을 합해서 이게 그 이상으로 이분들이 전부 다 우선 변제권에 의한 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금액 이상으로 해서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 진행하고 안 그러면 매각을 허가 취소하겠다라고 제고하니까 일주 이내에 시간적인 여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제가 그거 매수하겠습니다 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2억 4천만 원에 이제 매수 의사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보증금이라는 건 이때 최저 매각의 보증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채권자 매수 신청한 금액하고 최저 매각 가격하고 그 갭 차이만큼의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 가격은 제시의 건물로 제한받는 가격으로 평가할 때는 3억 1,326만 원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땅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받아요. 건물이 있으면서 땅이 자기의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는 거죠. 제유형 원칙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2억 1,900에 경매 감정을 했고요. 실제는 3억 1,300인데 우리가 토지를 12분 중에 낙찰받은 사람이 제한받지 않는 토지의 가격에 근접해서 137% 정도에서 낙찰을 받아갔다는 것이죠. 경매에 어느 정도 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판례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철거하고 건물 퇴거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2010년 8월 19일 날 선고했습니다. 2014에 43801 판결이네요. 법정지상권 불성립한 건물의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대항하는 방법은 자, A와 B가 이제 법정이든 관습법상의 법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선순위 임차인이 건물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땅을 낙찰받은 사람, A라는 사람이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 A가 강제경매 신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과 더불어서 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지고서 지료상당의 임료상당의 금액으로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해당 건물은 토지 낙찰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A가 토지 낙찰자죠. 토지 낙찰자가 이 건물까지 같이 이렇게 낙찰을 받은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이 철거가 될 대상이 되는 건물에 누가 제3자가 건물만 경매에 나왔을 때 싸닥여서 잡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철거 대상이니까 본인 건물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토지 낙찰자가 건물까지 이제 매수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토지 낙찰자 처리 방법 보시 건물 소유자에게 점유를 제3자한테 이전을 못하도록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퇴거 청구로 소송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이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제3자한테 처분을 못하게 하는 거고요. 임차인은 점유 이전은 점유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야 되고요. 두 개를 해야 됩니다. 건물에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임차인 있을 때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해서 건물 철거하고 토지인도 청구 또는 임차인 있을 때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하고 퇴거 청구를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결정이 나게 되면 이제 먼저 요거를 내보낸 다음에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겠죠. 목적이 건물 철거를 할 수가 없죠. 이 아주
경제성이 있는 이 건물을 어떻게 철거를 하겠습니까? 목적은 여러분들이 철거가 목적이 아니죠. 이 건물을 싸게 매수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당 이 법원에서는 철거를 시키지 않고 조정이 들어갑니다. 조정위원회 해부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건물의 소유자한테 이제 조정한다는 얘기는 두 사람 관계를 갖다가 원만하게 합의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걸 철거에 이게 노일 건물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토지 소유자한테 매도를 해라. 이렇게 해서 두 사람 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되면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서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유도한다는 것이죠.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사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법원에서는 이러한 건물 같은 경우는 서로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토지 낙찰자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지 철거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처리 방법, 임차인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든가 참고할 만한 사항을 있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